스마트머니의 선택입니다. 오늘 김종효 애널리스트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25포인트 정도 하락하고 있는 코스피 지수, 외국인의 매도세도 3천억 원 정도 굉장히 큰데요. 오늘 장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일단 뭐 단기적인 박스권의 하단을 다시 또 두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1970 정도를 아주 좁은 박스의 하단으로 봤는데요. 이건 뭐 오히려 쉽게 좀 붕괴되는 그런 양상이고, 일본 기준에서 또 주봉 기준에서 중요한 그 이동평균선이 보통 다 1950에서 1970 사이에 밀집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라인까지 모두 무너뜨리는 장세가 다음 주까지 전개가 된다면 시장의 단기적인 추세는 뭐 박스 하단이라고 볼 수 있는 1900선 초반까지도 밀릴 가능성을 뭐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뭐 이 정도 영역까지 내려가게 되면 뭐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이겠죠. 다만 지금 우리 시장이 여전히 수급에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점,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재료들이 우리 시장으로 좀처럼 적용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 또 2분기 실적에 대한 불안감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얽히고 설키면서 나타나고 있는 조정인 만큼 결국은 우리는 뭐 아무리 억울하고 또 아무리 우리 시장이 이렇게 힘이 없나라고 역설할지 몰라도 외국인들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단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외국인들 시각에 맞춰서 비중을 조절하는 전략을, 그리고 정말 나는 뭐 장기적으로 이 주식이 싸다고 생각하면 사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 싸지고 있으니까 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장기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조정이라고 보여지나 최근에 단기 투자에서 별로 이익을 내지 못했던 사람들이 볼 때는, 혹은 최근 지수가 계속 1900선, 1950선 위에서 머물고 있었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 수익률은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변화가 꽤 심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특정 종목으로 몰렸다가 그것도 무너지고 다른 종목으로 또 매기가 옮겨 타다가 그런 식으로 해서 전개되는 현재 시장 상황 속에서 별로 그렇게 느끼는 수익률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증시 흐름은 저는 여전히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수급에 취약한 우리 시장, 역시 외국인들이 3천억 원 정도 파니까 또 이렇게 지수가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네, 방금 말씀해주신 투자 전략 잘 좀 기억하셨다가 중기 투자, 장기 투자, 또 단기 투자자분들의 투자 전략 좀 나누어서 좀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번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인데요. 이번 주에 참 글로벌 이슈가 많았습니다. 뭐 G2의 경제 지표들도 많이 나왔고, 또 ECB에 이어서 FOMC 회의의 결과도 지금 좀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번 주에 이렇게 많이 나왔던 이슈들 한번 정리 부탁드립니다. 먼저 뭐 중국 지표들이 좋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미국 지표들도 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부분 긍정적인 방향이었습니다. 주택 지표들도 시장이 기대치를 채우지 못한 것이지 전반적인 흐름 좋았고요. 또 어제 발표되었던 주간 실업자 청구 건수 같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도 양호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예상치에 따라서 약간의 평가는 달릴 수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인 방향성은 모두 개선되는 쪽으로 흘러가면서 중국 지표도 개선, 미국 지표도 개선, 다만 시장의 기대는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지표들이 일부 있었다라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G2의 경제 지표를 최근에 보면 굉장히 애매하다. 방향은 뚜렷한데 이 방향에 대한 강도라든지 시장의 기대치 자체에 계속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사람을 좀 헷갈리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 여러 번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전개가 여전히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우리 시장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건 어찌 보면 이런 펀더멘털에 대한 방향보다는, 왜냐하면 실제로 FOMC에서의 그 성명 내용도 성장률 전망은 하향했기 때문에 유동성 기대가 더 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펀더멘털의 방향성이 약간 흐트러진다고 하더라도 유동성이 아래서 견조하게 버텨지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이제 이런 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ECB에 이어서 FOMC에서도 시장의 물가가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경계의 목소리로 바뀌지 않나라고 했지만 경계의 목소리로 바뀌기보다는 여전히 시장을 좀 지지해주는 쪽으로, 거기다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불을 끼얹었던 것은 아무래도 이제 주식이 고평가되지 않았다라는 옐런의 발언 자체가 또 하나 이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이나 유럽 증시는 비교적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조금 불안한 거는 이라크 정정 불안이 뭐 쉽게 가라앉을 거다, 지나가는 이슈다 봤더니 이게 아예 확 안 좋아지거나 아예 확 엎어져 버리면 괜찮은데 그렇게 크게 악화되는 것 같지도 않으면서 계속 질질질 끄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거기다가 또 중요한 건 미국이 이제 언제쯤
무력을 투입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대충 시기를 정할 수 있거든요. 미국이 무력을 투입하기 시작하면 적어도 이제 어느 정도 안에는 마무리가 된다더라. 이런 시나리오를 짤 수가 있는데 미국도 지금 재정 적자를 빠르게 줄여나가야 되는 시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 한번 또 참여하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죠. 그러면 지금까지 오바마 정부 2기에서 만들어 놓은 재정 적자 축소 프로그램이 한 번에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자신들의 생각에는 바로 뛰어들어서 뭔가 한 번에 정리하고 싶지만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또 하나, 지금 두바이 유가가 급등하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들의 셰일가스, 셰일오일 같은 걸로 얼마든지 낮은 가격에서 그 석유를 거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데서 물건 만드는 그 지역에 이제 원가는 올라갈 수 있어도 유가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받습니다. 텍사스산 중진료 가격이 오를 수 있어도 셰일오일 같은 것들로 어느 정도 적정선으로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놓고 봤을 때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굳이 한 발 뺀 중동의 분쟁에 과거처럼 강력하게 개입하진 않으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가스 가지고 러시아와 유럽이 한판 붙을 뻔했었는데요. 이번엔 또 이런 석유 가지고 나타나고 있는 중동의 이 지역 분쟁, 일종의 정치적인 분쟁이 아니라 종교적인 분쟁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조금 미지수라는 게 부담 요인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부담거리는 뭐냐면 그동안 우리 시장의 강세 요인, 그나마 2000선에서 견조하게 버틸 수 있게 만들어줬던 것이 삼성그룹주들의 강세였습니다. 근데 이번엔 삼성전자 혼자 강했던 게 아니라 삼성 SDI, 삼성전기, 그 다음에 제일모직, 삼성그룹주 전반이 다 강했거든요. 삼성생명까지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삼성그룹주가 홀딩스 체제로 전부 재편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서로 지분도 오갈 거고 서로의 지분 가치도 올릴 거고 그러면서 사람들끼리 저런 이제 콩작콩 막 이렇게 시나리오를 그리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이 다 올랐다가 지주에서 안 간다 얘기 한마디에 전부 다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삼성전자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실적 하향 얘기가 나오고 있죠. 처음에 이제 9조가 안 될 거다 얘기가 나오더니 이제는 8조 턱걸이 할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갤럭시 S5의 판매량에 관련된 부정적인 얘기들도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의 방향성은 선도주가 없다라는 점. 거기다 외국인들이 사는 날에는 별로 안 오르다가 파는 날에는 비교적 많이 빠진다라는 점. 이런 수급적인 취약성까지 더해지면서 이번 주의 이슈가 긍정적인 것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좀 이슈들 크게 4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2가지는 좋고 2가지는 나쁘고 이런 식으로 우리 시장을 조금 좋을 수도 있는데 악재가 많이 낀 그런 한 주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에도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텐데 다음 주 또 우리가 지켜봐야 할 포인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SK하이닉스 하고요. 그 다음에 LG그룹주가 그나마 삼성전자를 대신해서 IT 쪽에서는 굉장히 강세를 보였거든요. 근데 오늘 지수의 조정에 따라 또 주정 보이고 있고 흔들리는 그런 양상이 나타난다면 이 종목들까지 빠질 경우에는 그 매기를 누가 다른 업종이 이어받아서 시장에서 이제 주도적 역할까지는 아니더라도 버팀목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과연 그런 역할을 누가 할 거냐라는 거죠. 만약에 이것들이 무너지지 않고 계속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문제지만 만약에 이것들이 무너졌을 때 자동차가 이어받든 아니면 정유주가 이어받든 아니면 철강주가 이어받든 다른 종목군들이 이런 흐름들을 이어받으면서 견조하게 그나마 시장이 버티면 지수의 낙폭도 제한적일 수 있고 종목의 순환이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맞춰나가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도저도 아니고 같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하루 올랐다가 다음날 또 다른 종목으로 돌아가는 이게 가장 안 좋은 거라는 거죠. 그러면 시장은 매수 주체도 없고 주도주도 없고 지수도 힘이 없고 그런 장세가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관심이 계속 떨어뜨리는 요인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SK하이닉스와 LG전자, LG이노텍, LG 디스플레이가 더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이 시장의 중심에 놓여 있느냐 아니면 시장의 중심에 놓일 다른 주인공들이 생기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비유를 굳이 해보자면 내가 이제 즐겨보는 드라마가 있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 회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회가 끝나면 사람의 생각은 다른 걸로 뭘로 옮겨 탈까? 아니면 이게 시즌2가 나면 시즌2를 바로 봐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이. 이게 근데, 우리가 이제 보는 프로그램들은 정확하게 몇 회 끝이 난다라는
스케줄표가 있지만 스케줄표가 없습니다. 언제 끝나는지 모르거든요. 다만 지금 끝날 수도 있는 거고 계속 이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계속 궁금해하는 거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유가하고 금인데요. 그동안 그 유가는 조금씩 올랐지만 금은 굉장히 잔잔했습니다. 1200불 초반에서 굉장히 잔잔했다가 최근 들어서 쑥쑥 올라오기 시작하던 어저께 3% 이상의 급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라크 쪽에서 문제가 좀 더 많이 벌어지고 있고 미국이 아무래도 이제 본격적인 진압은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군사를 파견해도 군사 전문가를 파견해서 작전에 도움을 주는 거지 실제로 예전처럼 뭐 지상군 투입하거나 대규모 폭격 같은 거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알려지면서 금이 급등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어지고 환율 시장의 변화가 오기 시작한다면 우리 시장에도 좋은 뉴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이제 환율의 변화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가장 취약한 게 이 수출 단가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거고요. 거기다 교육 조건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또 유가이기 때문에 유가의 추가적인 변화, 금값의 변화, 금값의 변화는 이번엔 안전자산의 성격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변화가 나타난다면 이게 시장의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조금 전에도 언급드렸지만 외국인 포지션이 변경하느냐 여부입니다. 그동안 외국인들이 사는데도 못 올랐거든요. 근데 팔면 이렇게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이 파는 포지션으로 확실하게 변화한 거냐 아니면 여전히 그냥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는 그 정도의 흐름인 거냐 이걸 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는 반기말 중간 배당이 있는 주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진정한 반기말은 다음 주 그 다음 주 월요일이죠. 그 6월 30일이니까 반기말인데 실제로 반기말 효과는 다음 주에 마감된 것이라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증시의 결제일이 D+1이기 때문에 30일을 생각해 본다면 그 전 금요일이 마지막 그러니까 반기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반기말 효과에 과연 국내에 투자하고 있는 펀드나 아니면 외국계 헤지펀드들이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윈도우 드레싱 같은 것들을 할지 여부. 그러니까 갖고 있는 주식들을 더 뭔가 좋게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시세를 좀 끌어올린다든지 그런 모습을 보이는지 여부가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다음 주 변수들은 좀 이 정도가 있지 않을까. 물론 뭐 경제 지표를 포함한 다양한 변수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보다는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경제 지표 중에선 그나마 조금 중요한 건 미국의 이제 주택 지표들이 서서히 발표되기 시작했으니까 이와 관련된 변동성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 주목할 점들 이렇게 여러 가지 짚어주셨는데요. 그중에 참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신 게 외국인들의 포지션 변경. 우리나라의 지금 증시가 수급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다음 주 이 수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전략도 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전략 어떻게 가면 좋을까요? 네, 저는 뭐 다른 경제 지표라든지 뭐 유가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 좀 더 우리가 명확하게 시장을 판단할 수 있는 건 저는 수급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최근에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게 주로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유동성 랠리, 썸머 랠리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서머 랠리의 가능성은 저는 낮게 보고 있는데 유동성 랠리가 오려면 거래 대금 증가 없는 유동성 랠리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오는데 무슨 랠리가 도대체 나온다는 겁니까? 그리고 유동성 랠리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래가 많이 터질 수 있는 종목군들의 거래가 엄청나게 터져야 되는데 지금 잠깐 거래 터졌다가 평균 거래 대금 다시 또 줄어들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흔히 시장을 이제 좋게 보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유동성 랠리는 적어도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제 생각에는 온다면 뭐 8월달 이후에나 한 뭐 9월달 정도에나 좀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2분기에 만약에 정말 삼성전자의 실적 충격이 있는 것이라면 우리 시장은 쉽게 움직이기 어렵다라고 봐야죠. 그렇다면 다른 요소들 다 쳐내고 가장 중요하게 수급을 봤을 때 외국인들이 최근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는 정도라면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도 좀 트레이딩을 병행하는 그런 전략 자체가 좋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개선된다. 그런데 최근처럼 지수를 못 밀어 올리고 사는 종목도 한정되어 있다. 그러면 외국인들 사는 종목만 사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산다고 하더라도 두 가지 경우를 다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외국인들이 인덱스를 사는 것인지 최근처럼 개별 종목만 사는 것인지를 반드시 판단을 해서 외국인들이 개별 종목만 사고 있다면 이건 당연히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들 사는 종목만 한정해서 건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뭐 썸머랠리 가능성 낮게 보고 있는데 정말 썸머랠리 가능성이 나오면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다 산다?
그때는 적극적으로 주식 사야 되겠죠. 그래서 난 어떤 종목 골라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유동성 랠리가 나오고 그다음에 기관과 외국인들이 모두 들어오면서 지수가 좋아지고 있을 땐 종목 선택이 어려면 무조건 코덱스 레버리지로 가야죠. 적어도 지수 수익률보다 2배 수익률을 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설프게 투자하시는 것보다 그게 낫기 때문에 만약에 기관 외국인들의 동반 매수와 함께 지수의 레벨 자체가 높아지는, 또 거래 대금도 증가하고 거래량도 증가하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면 자신 없는 분들은 코덱스 레버리지, 자신 있는 분들은 낙폭과대주를 중심으로 주식 포지션을 크게 넓혀 나가는 게 전략이 될 것 같아서요. 반기 말을 앞두고 우리의 전략의 틀은 여전히 수급에 발맞추어서 약간의 이제 시나리오별 전략을 가져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급별 전략 지금 소개해 주셨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에 따라서 우리의 전략도 다음 주에는 좀 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첫 번째 살펴봤고요. 잠시 후 두 번째 이슈 중국 소비시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스마트머니의 선택 김종유 애널리스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두 번째 이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중국의 소비시장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국 하면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지금 경제 대국이 돼가고 있지만 또 특히 좀 소비시장에 오늘은 집중해 볼까 합니다. 일단 글로벌 소비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위상 분명 클 테지만 좀 자세히 얼마나 큰지 또 어떤 영향 주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애널리스트님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오늘은 소비시장 중에서도 좀 더 범위를 좁혀서요. 사치제,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고급 제품들에 대한 소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 최근에 가장 수입이 늘고 있는 건 반제품들, 그다음에 산업재들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실제로 소비재가 가장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시진핑이 정권을 잡으면서 부패를 척결한다고 해서 중국도 굉장히 부패가 만연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는 고가 선물들을 주고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 사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일당 독재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공무원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나 그들 입장에서 보면 공산당 안에 속하지 않으면 출세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니까 공산당에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전체 공산당원 수가 8천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 1위가 이제 시진핑인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1위가 된다라는 건 일단 공산당 안으로 진입을 해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이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들 안에서도 굉장히 향 단위까지 이 공산당이라고 하는 조직 자체가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자리를 잡아나가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안에서 선물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향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고받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게 뭐냐면 명품을 선물하는 것과 그 다음에 고급 주를 선물하는 것, 고급 술을 선물하는 게 그렇게 이제 만연했다가 이제 이런 소비들을 줄이면서 잠깐 중국의 소비가 주춤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들이 눈을 어디로 돌리느냐? 해외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조금 살펴보겠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중국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고급재를 많이 소비하느냐 봤더니 인구 기준으로는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4% 정도 된다고 합니다. 4천만 명 정도. 그러니까 13억 인구에 4천만 명이니까 비중은 작다고 봐야 되겠죠. 미국 같은 경우, 캐나다 같은 경우 인구 합쳐봐야 한 3억 명 정도 됐는데 그 중에서 8천만 원이니까 이 중은 미국, 캐나다 비중이 높은 거고요. 서유럽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금액으로 돌려봤더니 지금 미국, 캐나다 차지하는 비중이 27%인데 금액 비중으로 17%. 그런데 중국은 반대로 인구 기준으로 14%인데 금액 기준으로는 2배가량은 28%라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1인당 쓰는 돈이 중국이 월등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 국민소득을 놓고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중국 대비해서 월등히 높지만 실제로 부자들의 소득을 놓고 보게 되면 중국과 게임이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당연히 인구 차이 때문에 나는 것이라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00만 불 이상의
그런 부자들 숫자도 중국과 게임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소비가 말 그대로 엄청나다. 그래서 김수영 같은 사람이 한번 떴을 때, 김수영 같은 중국 내에서 갑자기 스타가 된 사람이 한번 떴을 때 중국 한 바퀴 돌고 오면 뭐 50억 벌고 온다는 얘기가 이제 거짓말이 아닐 정도로 중국의 경제가 그만큼 커졌고 또 이제 소비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게 전체 소비 시장이 아니라 말 그대로 명품과 사치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는 걸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내 사치품 매출 증가율은 시진핑이 하도 휘어잡다 보니까 전부 줄고 있습니다. 지금 뭐 향수, 손목시계, 의류, 보석류, 구두, 뭐 액세서리 가릴 것 없이 전반적으로 다 줄고 있는데요. 반대로 중국의 해외여행 규모와 성장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 관광객들의 해외 소비 금액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이제는 내부에서 소비하는 게 아니라 외부로 나가서 소비하고 있다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또 인터넷을 통한 소비. 그러니까 일단 나가서 보고 오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서 사오려고 했다가 뭐 관세 문제라든지 아니면 아무래도 세금 문제 들어오면서 갖고 들어오면서 이제 세금 문제에 부딪힐 수 있으니까 물건만 찍어 두는 거고요. 들어와서 직구를 하는 거죠. 인터넷을 통해서. 뭐 아마존이라든지 또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채널들이 열려 있다 보니까 이런 채널들을 통해서 실제로 온라인 사치품 규모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중국의 소비 증가율 늘어나는 것보다 몇 배 빠른 속도로 중국의 온라인 쇼핑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중국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빅IT3, 바이두, 그 다음에 텐센트, 알리바바 이런 것들이 그렇게 각광받고 있는 거죠.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 앞으로도 사치제 시장에서는 꾸준하게 성장을 이끌어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저 역시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사치제, 내수 소비는 조금 줄어드는 추세지만, 성장률이 줄어드는 추세지만 좀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과연 또 어떤 나라의 제품들을 중국 사치제 소비재들이 좋아하는지도 궁금해집니다. 최근 소비재 수출을 좀 국가별로 나눠 본다면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우리나라는 탑 브랜드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뭐 그나마 있다고 쳐봐야 삼성의 이제 갤럭시 시리즈, 그 다음에 TV 일부, LG전자도 마찬가지로 TV 일부 정도가 뭐 탑 브랜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실제로 이들의 소비의 중심이 명품 소비로 옮겨가면서 뭐 품질은 우리나라 것과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고급감이라는 것 자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영국, 미국, 이태리, 스위스, 캐나다, 프랑스 이들 국가는 전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과 대비해 봤을 때 전부 증가하고 있거든요. 근데 줄어드는 데는 어디냐면 한국과 대만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과 대만이 어떤 국가입니까? 중국에 중간재 수출하는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재라는 게 뭡니까? 완제품을 만들기 전에 부품 같은 거 수출해서 거기서 얻는 중간 이익을 우리가 그동안 취했던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중국도 판이 변하다 보니까 한국이나 대만 같은 경우에는 점점 이게 떨어지고 있고 오히려 영국에서 만들어내는 뭐 버버리 같은 제품들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이쪽에 중국에서 이제 팔리면서 중국 백화점에서 말 그대로 난리가 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품들 중에서도 실제로 과거에는 뭐 페이스샵이라든지 그러니까 유명인들이 나오는 그런 저가 브랜드를 좀 많이 사다가 최근 들어서는 고가 브랜드 쪽으로 적극적으로 이동하고 있고 예전에 그 쌌던 중저가 화장품보다는 한 단계 더 높은 제품들 뭐 송혜교가 선전하는 게 라네즈인가요? 어쨌든 뭐 그 제품은 그렇게 고가 라인은 아니지만 어쨌든 과거 샀던 것보다는 한 단계 더 올라갔다라는 것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좀 더 돈 있는 사람들은 아모레퍼시픽 제품들, 그러니까 유럽 제품에 비해서 가격은 싸고 품질은 비슷해 보이는 그런 제품들에 대한 소비가 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뭐 한방 제품들에 대한 소비, 거기다가 이제 동남아 쪽에서 나오는 소비, 이제 뭐 동남아 소비는 다른 얘기니까 그래서 빼고요. 어쨌든 이제 중국 내에서 또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흐름이 나타나고 있나 살펴봤더니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는 국가의 특징은 홍콩 같은 경우에는 품목이 늘면서 늘어난 거고요. 나머지 국가들 뭐 지금 독일이나 영국, 이태리 같은 국가들은 집중도도 늘고 다양도도 늘고 양과 질이 모두 늘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줄어든 국가 중에서는 한국이 제일 눈에 띄는데 대만하고 이들 국가는 집중도 올라가는데 다양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지금 그 품목으로 더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고 다양도는 상대적으로 좀 낮아진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품목은 다양해졌는데 금액 자체가 내려가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국가별로 다양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한국이 가장 안 좋은 건 뭐냐면 주요 소비재 품목들의 수입 단가 순위를 봤더니 5위에 포함되는 게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나마 순위 제일 높은 게 세탁기 정도, 휴대폰 정도, 그 다음에 주류 정도. 이걸 빼고는 나머지 순위가 모두 10위권 밖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여전히 중국에 싼 제품, 싸고 품질 좋은 제품을 팔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중국인들의 인식 속에 한국에 아주 고가 브랜드는 없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국제시장 내에서 우리의 브랜드력은 기업은 좀 알려져 있을지 몰라도 브랜드 자체가 크게 유명한 것은 뭐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삼성의 갤럭시 정도, 뭐 이 정도가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현실을 좀 직시해 보면 중국 내에서의 평가는 이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이 지금 현재 표로도 정리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우리가 중국에 수출을 뭔가 많이 하고 있는가, 또 많이 할 수 있는가, 앞으로도 좋아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계속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또 시장에서는 아직도 중국 관련주라고 하면은 좀 좋은 평가를 내리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렇게 조금 좀 고급화 이런 거에 좀 실패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중국 관련주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뭐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실제로 중국에 진출해서 뭔가 성과가 나오거나 아니면 중국에 만들지 못해서 우리에 수입할 수밖에 없거나 그런 제품들에 대한 관심을 여전히 이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매번 똑같은데 화두만 이제 바뀌는 것 같아서 저도 조금 지겹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우리의 또 하나의 현실을 그대로 지금 지켜보자면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추이를 놓고 봤을 때 중국에 여전히 중간재를 생산하고 있는 가공무역 비중이 대만과 한국이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러져 버리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지금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주로 소비재 쪽을 많이 수출하고 있는데 우리는 소비재 쪽보다는 여전히 중간재, 뭐 석유화학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수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2007년도만 해도 50%가 넘었다가 지금 비중이 47%로 줄어들고 있어요. 이건 역으로 우리가 내구 소비재 판매를 늘리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만큼 우리가 전통적인 중국주로 꼽아왔던 화학, 철강, 그다음에 뭐 중간재 제품들, 반제품들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반제품과 부품, 원재료 쪽에서는 중국이 못 만들어내고 있는 것, 중국과 격차가 많이 나고 있는 것 이런 것들만 우리가 선별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국의 내구 소비재, 그 다음에 전반적인 소비재들의 판매가 늘고 있는 관점에서 브랜드력이 높은 제품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는 여전히 SK하이닉스와 현대차 같은 종목군들 SK하이닉스는 중국이 만들고 있지 못하니까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거고요. 거기다 현대차와 넥센타이어는 현대차와 넥센타이어 자체가 공장이 넓어지고 있는 것도 수혜지만 다른 쪽으로도 쓰이고 있다. 넥센타이어가 다른 차에도 이제 실내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맥스는 로컬라이제이션, 현지화죠. 중국 현지 공장 자체가 계속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의 저가 제품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원재료를 납품하거나 아니면 다른 회사의 ODM 제품으로 OEM 형태로 제품을 납품하는데 점점 공장이 커지고 있다더라.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지금 중국의 소비에 나름대로 부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처럼 중국 관련주 하면 뭐 두산인프라코 끼워놓고 여러 가지 끼워놓지 말고 중국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는 건 자연스럽게 우리의 경쟁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종목군들은 뭐 주가가 워낙 싸다면 뭐 살필 필요가 있겠지만 그런 관점 아니라면 제가 보기엔 중국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나 중국 소비에 대한 관점은 나오는 뉴스, 최근의 트렌드에 따라서 계속 바꿀 필요가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변화에 따라서 좀 수혜를 받는 종목도 달라진다는 점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투자 전략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종목 신호등 시간 이후에 다시 스마트머니의 선택 시작하겠습니다.
동방박사의 종목 신호등 시간입니다. 자, 가지고 계신 종목 언제 팔아야 하나 고민이신 분들, 혹은 이 종목 지금 사도 되나 고민하고 계신 분들, 저희 리츠맵 홈페이지에 고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간에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님께서 상담과 함께 종목의 신호등을 켜주실 텐데요. 오늘도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좀 상담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시청자분께서 올려주신 종목은 기아차입니다. 기아차가 지난번에 5만 5천 원까지 내려와서 그때 사셔서 다시 6만 원에 팔고서 다시 안 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급락해서 다시 5,500원까지 내려와서 이제 다시 살까 좀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기아차 어떻게 보시나요? 네, 기아차가 아주 매매를 잘 하신 것 같네요. 이제 5만 5천 원 내에서 사서 6만 원이니까, 저도 5만 5천 원 내에 뭐 매수를 줬고요. 6만 원 초반에 목표가였는데요. 지금 다시 급락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오늘 뭐 지수도 물론 20% 이상 빠지고 있지만, 특히 기아차도 한 2.5%, 3% 내외에 급락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자동차주가 뭐가 문제인데 이렇게 급락하는지, 그러면 뭐 기술적 전체 시장 때문에, 시장 리스크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이제 짚어보도록 하고요. 매매 전략도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면 이 하늘색 선 여기 막대 그래프인데 이게 매물대거든요. 6개월 매물대인데 이 6개월 매물대를 그냥 붕괴를 했죠, 최근 들어. 여기 저점, 여기 저점을 붕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종가에 붕괴하니까 당연히 오늘 급락을 하는 거죠. 시장 오늘 안 빠지더라도 이 종목은 급락해야 되는 거죠. 그만큼 이렇게 하락이 여기 61,600원을 찍고 하락 추세에 들어가 이게 하락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이걸 매수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많이 내려왔다. 싸죠. 그건 기존은 어떤 주가로 보면 싼 편이지만, 그러면 한국의 실적이 개선된다면, 급락했으면 사도 되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투자 포인트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 결국은 투자 포인트에서 실적이 전가되는데, 2014년 올해 2분기 예상 실적이 기대치를 시장 컨센서스보다 적게 나올 걸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2분기 때 이제 환율이 급격히 내려왔기 때문에 한 평균 환율이 한 80원 정도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작년 대비 영업이익이 한 20% 이상, 한 25% 정도 감소할 거로 보입니다. 영업이익이 감소하니까 주가는 당연히 빠져야 되는 거죠, 실제. 그래서 환율이 또한 하반기도 기조적으로 강세 규조를 그릴 것이다. 그래서 이익도 불확실하다. 아직 이익이 어떻게 변할지 좀 불확실. 기아차가 환율이 현대차보다 더 민감하죠. 그래서 오히려 자동차를 사고 싶으시면 기아차보다 현대차를 하는 게 낫고요. 그래서 환율에 대한 안정이 있어야만 반등을 준다. 그래서 환율의 변동폭이 별로 없이 환율이 뭐 1,010원이 있든지 1,050원이 있든지 변동이 없다면 환율에 대한 해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변동이 크다면 실적에 불확실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이제 시설 증설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신차를 다시 새로 해서 신차 사이클이 있다면 어떤 주가의 반등 모멘텀이 있다. 그때까지는 좀 지켜보자, 그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올해 2014년 예상 EPS를 보면 8,600원 정도 제가 평균적으로 보는데, 지금 현재 PER 6.5배, 시장보다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죠. 그래서 기아차나 이렇게 PER 밸류에이션 하는 PBR 1배고 ROE 25% 아주 좋은데도 밸류에이션 가치장 낮은데도 밸류에이션상으로 아주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주가는 계속 안 좋아요. 그죠? 그것은 뭐죠? 바로 이익이 좀 불확실하게 내려가고 있고, MS가 어저께 발표된 거 보면 서유럽 쪽에서도 기아, 현대차, MS가 좀 내려가고 있고, 국내에서도 외제차에 밀려서 MS가 좀 내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거 보면 과거에는 주가가 기아차가 아주 좋을 때는, 추세적으로 갈 때는 MS가 상승했는데 지금 MS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좀 건드리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차트를 보고 매매 전략을 말씀드리면 이 종목은 지금 54,000원대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은 좀 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 53,000원 정도 내가 오면 기술적인 반등을 충분히 한번 전 저점 근처에 오면 53,000원 내외죠. 그러면 주봉도 그렇고 월봉도 보면 주봉상으로 전 저점이 51,000원에서 53,000원 사이인데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계속 적색 신호등이었다가 이제 다시
초록 신호등 바뀔지 좀 주시할 때다 이렇게 봐드리고 목표가는 사게 되면 만약에 다음 주나 목표가로 단기적 57,000원 그리고 이 매물대도 많고 하기 때문에 추세 돌파해서 가더라도 월봉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59,000원 이상은 지금은 보지 않는 게 좋다. 그러면 수익률 얼마 안 나오죠. 10% 뭐 중기적으로 10%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굳이 메리시 그렇게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손절가는 반드시 5만 원 지켜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환율과 실적에 대한 좀 불안감이 남아있는 기아차, 종목 신호등은 어떤 불인가요? 네, 주황색 등을 켜드립니다. 네, 일단 보류하시라고 주황색 불 켜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KT 서브마린, 종목 신호등에서 여러 번 소개해드리는 그런 종목인데요. KT 서브마린을 비중 50%, 또 가격은 4,950원에 종목 신호등 프로그램 보시고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거의 10% 수익 중이다가 조정이 들어가기도 했는데 일단 팔았다가 다시 내려오면 살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KT 서브마린 한 번 더 짚어주시죠. 네, 지난번에 제가 이 종목은 워낙 뭐 무료 공개 방송이라든지 대박스타 그다음에 종목 신호등도 해드렸고요. 지난 6월 12일 날 지난주에도 한번 진단해드렸는데요. 그때 단가가 4,900원 정도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10% 정도 올라왔죠. 오늘 시장이 안 좋은데도 좋은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회사 내용 뭐 대충 다들 아시니까 지금 아주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는데 주가란 게 이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가다가 조정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조정받고 지지선이 전저점을 깨지 않고 붕괴될 지지를 잘 지지해주고 올라가야죠. 올라간 상 22평선 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워낙 그동안 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5월달 장도 폭락장에서 이 종목은 별로 안 빠졌죠. 괜찮은 종목이고 지금 오늘 또 장이 안 좋은데도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오늘은 어저께 급등을 해서 모양이 오늘은 지금 현재 행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어저께 급등했을 때 여기서 어제 매수한 사람이 오늘 팔지 않았으면 이 주식은 추가 상승이 충분하다. 그리고 잔치집에 들어가 있고요. 거래가 좀 더 실리면 좋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가열권에 있기 때문에 가열권 무조건 파는 게 아니라 시세가 확 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주봉상으로 보시면 충분히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좋은 종목이 갖고 지금 요즘은 SK텔레콤뿐만 아니라 배당을 많이 주는 그런 종목, 배당 2.5% 이상의 배당을 주는 종목들은 지금 여름에 오히려 시세가 매집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모습을 그립니다. 이 종목도 투자 포인트를 한번 지난번도 잠깐 봐드리면 결국은 실적이 좋아진다. 실적이 좋아지면서 배당도 2.5%나 준다. 그러면 뭐 연말까지 들고 가도 배당 2.5% 정도 받는 거죠. 배당 투자를 목적으로 아주 좋고요. 그리고 KT그룹 거니까 부채비율도 50% 적고 망할 염려도 없고요. 실적이 올해는 뭐 작년 매출도 50% 증가되고 영업이익도 100% 증가되고 지금 매출이 50% 증가되면 기본적으로 올해 저가에 대비 주가는 50% 이상 가야 되는 거죠. 기본 전제 조건을 보면. 그래서 목표가를 잡아드리면 자, 목표가는 전고점이 7,870원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이번에 5,790원은 지난번에 이 돌파할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 정도에 가면 가지 않고 이거 6,800원 정도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이번에는 5,000원 유지해줘야 된다. 손절가는 5,000원 이렇게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KT 서브마린 오늘의 또 목표가 잡아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종목 신호등은 어떤 불인가요? 네, 중기적으로 계속 들어가도 좋은 초록색 신호등을 켜드리겠습니다. 네, KT 서브마린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리는데 계속해서 초록불 나오는 좀 좋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청자분께서 올려주신 종목은 바로 SK컴즈입니다. SK컴즈를 지난번에 장중 무료 공개 방송을 듣고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7,600원에 매수하셔서 수익 중이라고 하시는데 이제는 언제 팔아야 할지 매도가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아주 수익이 많이 나신 것 같은데 축하드리고요. 이 종목이 이제 한번 보시면 제가 장중 공개방송, 무료 공개방송 때 한번 추천해드린 종목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여기서 추천해드렸습니다. 바닥권에서 7,500원대에서 해드렸고 그래서 이제 요거 돌파하면 이렇게 잘 가지 않을까. 그런데 이렇게 많이 급등했죠.
그래서 이 급등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실적이 개선이 뭐 예상이 되니까 급등했겠죠, 그죠? 근데 이슈가 바로 네이버에 라인이 있는 것처럼 SK컴즈에도 이제 사이메라가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겠나 그런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죠.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투자 포인트를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바로 사이메라 뭐 다 아시자듯이 사진을 이제 꾸미는 앱이죠. 그래서 사이메라가 있는데 이 가입자가 상당히 뭐 1억 다운로드가 1억 정도 돌파되는 그런 구조, 해외 쪽에서 더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성장 엔진으로 된다. 그래서 테마처럼 지금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아직은 여기서 실적이 이제 상점을 사이버 상점을 내서 하는, 그래서 매출을 발생하려면 이제 3분기 정도 지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이지만 글로벌 다운로드가 1억 돌파할 거로 보이고 조만간에. 그래서 국산 앱 중에 카카오톡 이렇게 해서 3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게 이쪽에서 매출이 발생하면 이제 주가는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주가에도 반영이 됐고요. 그래서 3분기나 2분기는 아직까지 실적이 쉽지 않을 텐데요. 네이트에서 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3분기 정도의 실적이 개선될 거로 확실히 하다면, 매출이 발생하다면 그때는 뭐 추세적인 건 가능하죠. 지금은 실적 개선이 되는지 체크를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봐드리고요. 한번 목표가를 잡아드리면, 목표가는 지금 현재 왔습니다. 제가 보는 목표가 1,500원 정도 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는 목표가 왔습니다. 그리고 주봉상으로 보면 목표가 전 고점에 제가 보는 목표가가 1,500원이거든요. 그래서 1,500원 왔기 때문에 이제는 신규 매수는 금지고요. 갖고 있으면 팔아라. 그리고 팔고 싶고 아니고 난 장기적으로 회사가 성장하니까 앞으로 사이메라가 크게 성장할 것이다. 그래서 갖고 간다면 손절가를 반드시 지키라 하는 선, 여기가 9,500원입니다. 그래서 9,500원 지지선을 해서 갖고 가는, 여기 깨지면 일단 팔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이메라라는 신성장 엔진을 장착했지만 이미 주가가 좀 많이 오른 SK컴즈, 종목 신호등은 어떤 물인가요? 네, 적색 신호등 켜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매도를 하시라는 SK컴즈 적색 신호등 켜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종목 살펴봤는데요. 네, 오늘은 뭐 초록색, 주황색, 적색 이렇게 세 가지 신호등이 골고루 나왔습니다. 네, 지금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방박사의 종목 신호등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스마트머니의 선택입니다. 오늘의 업종이 남아있는데요. 오늘의 업종은 바로 지주회사 관련주입니다. 얼마 전 삼성그룹이 지주회사로 바뀔까 바뀌지 않을까 이런 것들 참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사실 삼성그룹주 말고도 좀 지주회사 관련주들 많이 있죠. 그러니까 뭐 지주회사 관련주, 조금 업종이 어떻게 보면 미묘한데요. 지배구조 관련주라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이들이 지주회사로 바뀌거나 아니면 지주회사로 합병되거나 아니면 지주회사의 주체로 나설 가능성이 있거나 뭐 이렇기 때문에, 아니면 다른 그룹의 지주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뭐 지배구조 관련주, 뭐 지주회사 관련주라고 했고요. 이들의 흐름은 최근에 삼성그룹주만 좋았던 게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다 좋아지고 있는데요. 대부분 다 이슈가 있습니다. 다 순환출자 구조를 뭐 LG그룹이나 이런 데처럼 깔끔하게 만들어 놓질 못해서 추가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분도 어떻게든 옮겨가야 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지주회사의 주역으로 나설 수 있는 기업들이 좋아질 거다. 이런 분석하에 이제 주가가 오른 건데요. 먼저 보면 순환출자 구조 해소에 나설 수 있는 것이 삼성그룹뿐만 아니라 한진그룹도 지금 정석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항공, 한진으로 이어지는 이런 쭉 순환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환출자 구조를 깰 수 있는 핵심 종목이 바로 정석기업과 합병하는 한진이 될 거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진도 최근에 주가 동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물론 고점 대비해서는 좀 밀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떠오르는 게 SK그룹의 SKCNC죠. SK그룹도 지금 SK 최태원 회장의 SKCNC를 지배하고 있고, SKCNC가
다시 SK를 지배하고 있고 또 SK가 SK 이노베이션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일종의 순환출자 구조 역할을 하고 있는 데다가 SK CNC와 SK가 합병하면서 향후 이제 지주회사의 주역을 할 거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최근에 업황과 약간은 관련이 있긴 하지만 업황도 좋았지만 실제로 최근에 주가 반등은 어떻게 보면 그런 지배구조 이슈가 좀 더 주가를 이끌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모레지 같은 경우에는 아모레퍼시픽이 계속 신고가를 치고 있으니까 업황 자체가 좋아서 지금 뭐 지배구조 핵심 종목인데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도 업황에도 개선되는 요인이 있습니다만 지분가치,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다양한 삼성그룹주에 대한 지분가치 이런 것들이 이제 상향되면서 최근에 좀 각광받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부분 다 보시면 앞에 종목들도 마찬가지지만 출발점이 다 어디냐? 5월달부터라는 거죠. 5월달부터 강세를 보이면서 최근에 올라왔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한진도 최근에 주중부터 5월부터 그 다음에 SKCNC도 최근에 레벨업이 5월부터 나타났고요. 아모레지 마찬가지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삼성물산도 5월부터 물론 최근에 이제 다시 약세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어쨌든 5월부터 각광을 받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 드라마틱하게 움직였던 종목이 바로 KCC라고 봐야 되는데 이 KCC 자체가 일종의 뭐 지주회사 역할, 그룹의 전체적인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KCC 같은 경우에 또 특징이 뭐냐면 갖고 있는 에버랜드 지분 가치의 상승 이것이 지금 특징으로 알려지면서 전반적으로 최근 시장에서 시장이 약해지면서 이들 종목이 모두 약세를 보이고 있고 삼성그룹주의 지주회사가 한 발 뒤로 밀리면서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글로비스까지 포함해서 지배구조 관련되는 종목군들의 5월 이후의 강세는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몇몇 종목의 최근의 조정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5월 이후에 강세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미 이렇게 주가가 올랐으니 또 투자를 하시기에는 좀 부담스러우실 것도 같은데 앞으로의 투자의 팁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뭐 두 가지입니다. 먼저 지배구조가 좋아져서 오르고 있는 종목은 단기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순환구조를 끊어내고 3세 경영으로 가는 게 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거든요. 지분도 꾸준하게 정리를 해야 되고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도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지배구조를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지금부터 2, 3년간은 이들 종목을 꾸준히 좀 모아나겠다는 생각으로 장기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단기적인 투자자들은 이런 종목 매매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슈와 함께 업황의 회복도 있다면 두 가지가 뒤를 받쳐주는 거니까 그런 종목은 쉽사리 밀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업황 개선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군들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배당이 확대되고 있는 종목들. 배당이 왜 확대될 수밖에 없느냐. 그동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창 이제 7, 80년대는 발전하는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주식을 주는 것보다는 회사를 더 키워서 주니까 회사를 아주 작은 회사를 주고 그 회사를 엄청나게 키워서 상속을 하는 그런 형태가 좋았지만 이제는 우리나라도 성장률 자체가 줄어든다는 게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뭐 해외 법인으로 옮겨서 아예 뭔가 좀 다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편법을 저지른다든지 아니면 배당 같은 것들을 충분히 많이 해서 그 배당금을 일종의 그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자본금으로 해서 계속 지분을 늘려나갈 수 있는 일종의 현금 유동성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배당을 굉장히 늘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성향이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국내에 만약에 배당 성향이 올라가지 않으면 외국인들은 다 떠나간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보다 성장률이 높은 국가, 우리보다 성장률이 높은 기업들 많이 있거든요. 그럼 위험 높더라도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우리나라 기업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투자의 관점을 바꾸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 또 장기 투자자를 늘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이 배당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관련 종목군들에 있어서의 특징은 장기 투자와 배당 투자 두 가지가 이제 핵심 이슈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주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배당을 별로 안 받는 그런 기업은 제가 보기엔 메리트는 극도로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주회사 관련주, 지배구조 관련주의 투자의 팁 두 가지로 좀 요약해 주셨습니다. 장기 투자와 배당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이 두 가지 팁을 바탕으로 실제로 조금 추천할 만한 종목을 꼽아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역시 삼성 지배구조 핵심 종목 세 종목
삼성생명 뭐 조정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적어도 뭐 3, 4년 정도 투자의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전 여전히 관심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그룹도 결국은 어떻게든 다음 세대로 넘겨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뭐 정몽구 회장이 건재합니다만 어떻게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핵심 종목으로서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를 좀 삼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아차, 뭐 현대차 당연히 핵심 종목이나 지배구조에 있어서는 지금 부각받고 있는 게 이 두 종목이니까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배구조와 관련해서 이렇게 유망 종목까지 꼽아봤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마트머니의 선택이었습니다.